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9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김세욱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네. 주성치 하는 날인데 누군가가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어제는 성의 있게 TNO님이 유유로 부녀회장님이라는 글을 써서 올리셨던데 뭐지? 절망하는 강아지에서 조금 더 더 심한 마음을 알겠습니다. 민원연에서 언론을 모니터해 주실 인턴을 찾습니다. 채용 인원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조금 많이 5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시사 토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사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급할 때는 뉴시스나 이런 통신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언론 모니터다. 주 5일 매일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일이나 4일만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학원을 다니시거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시간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무를 못해요 하실 때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은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있고요. 꼭 하셔야 되는 자격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일해본 결과 단 하나 조건은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요. 여기서 잠깐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연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인턴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막 모니터 하자고 아마 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저희와 같이 최소 이게 3개월이거든요. 근무기간이. 최소 3개월은 저희랑 같이 해보시고 본인이 좀 더 일정을 잡아서 같이 활동하면서 공부를 더 해본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 언론 모니터 인터넷 언론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그럼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겠는데요. 그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지적이죠. 한국경제에서 이 보도가 좀 제가 보기에 좀 말이 안 되는 보도인데 명당, 나도 봤는데 물개, 협상 등 올해 100억 원 이상의 투입이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된 네. 영화가 흥행 참패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세상에나 주 52시간 도입 때문이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면서 별로 진짜 네. 트집을 잡을 게 없어서 이것까지 트집을 잡나.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이런 황당한 그 결과에 잃은 그런 보도를 내놨다가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편집국장이 체크를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취재 기자는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사 자체는 지금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에서 네. 제작비 100억 이상 대작들이 잇따라서 참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영화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의 부제의 한 대목이 흥행 참패 이유는 52시간제로 하루 8시간 촬영, 배우 스태프 인건비 크게 올라 이거였습니다. 아니 흥행 참패는 영화가 후져서예요. 흥행은 대부분의 흥행 참패 이유는 영화 자체에 있지. 그러니까 흥행 참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자의 이유라고 말하면 이해가 돼. 근데 흥행 참패의 이유는 그럴 수가 없지. 무슨 소리야. 기사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촬영 시간을 하루 8시간 이내로 맞추려다 보니까 촬영 일수가 크게 늘었다. 이런 익명의 제작자 관계자 멘트를 넣고 그리고 또 촬영 기간이 늘면 인건비, 숙식비, 장비, 대여료 등이 모두 상승한다.
초과 근로시간 임금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뭐 이런 분석들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영화 제작비에서 되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네. 과연 이것이냐 최다를 봤을 때 이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영화 제작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스타들의 몸값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튼 해명을 지금 해놨는데 일단 기사를 쓴 유재혁 기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맥락이 있었다. 제작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촬영 현장에서 하루 8시간 촬영 원칙이 적용됐고 그로 인해 제작비가 올랐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은 건 내 실수다. 주 52시간 시간제를 비판하려고 쓴 기사가 아니라 제작자가 한 말을 무심코 썼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 읽어봐도 무슨 해명인지 모르겠어. 물론 주 2시간제를 비판하려고 의도적으로 쓴 기사가 아닐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써놓고 그게 그렇게 연결시키면 무리라는 생각은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흥행참패랑 이때까지 흥행참패한 영화들을 이런 식으로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아니 나 정말 처음 보는 소리 같아. 다각도로 막 이것만 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쓰긴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게 들어가면서 좀 부각이 된 거죠.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이건 제 생각으로 네. 사실은 이제 어쨌거나 경제신문들이 대부분의 누구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작사와 이제 뭐 사용자들의 관점, 경영자들의 관점 이쪽에서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이 경제신문 자체에서 습관이다. 그게 익숙해져 있고 그 관점이 익숙해져 있고 노동자 때문이야. 그게 막 정말 의도가 아니라는 걸 믿어준다면은 그러면은 기자와 데스크들까지 다 겹쳐 나온 기사인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점을 자신들이 이런 관점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이게 기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한번 앗뜨고 했으면은 이제는 좀 다시 자신들을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라고 돌아보면 다행이죠. 아 다행. 참 그렇네요. 근데 이제 사실 경제신문이 예전에는 지네들 맘대로 해도 좀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것도 포털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 포털에 막 나오니까 옛날에 경제신문 그 종이로는 잘 안 봤잖아. 근데 감시가 좀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SNS에 막 뜨고 저도 이걸 어디서 봤냐면 무슨 게시판에서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옛날 그 호시절은 지났다. 맘대로 쓰던 내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채널 A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아직 주의가 나온 건 아닌데 그 방송 소위에서 주의를 건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방송 소위가 25일 열려서 조현병을 가진 사람을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라면서 그러니까 주의 건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거 말고 또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서는 권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좀 차이를 보면요. 채널A 돌직구 쇼에서는 주치 감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조현병 문제가 있잖아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이런 느닷없는 폭행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라고 주장을 했고요. 진행자가 저희가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 범죄 관리의 중요성과 이 부실함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당시 방송 후에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채널A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보고서에도 냈어요. 이거 똑같은 내용 보도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고치면서 도대체가 박용진 의원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실수하는 발언을 했을까라고 저희가 좀 좀 짜증이 났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의견 진술에 참여한 정용관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갑작스러운 발언은 아니고 콘티가 있었다면서 조현병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문제를 짚어보자는 취지였다. 일부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널A는 관련 단체에 사과를 했고 취지를 잘 설명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찌 됐던 이게 이제 주의가 건의됐고 윤정주 위원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조현병을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매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영섭 위원은 4기 방통심의위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권고했었다. 기회를 줬지만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MBC 전지적 그 참견 시점은 왜 또 이랬냐? 이건 여러분들 하도 오래전 일이라 7월 7일에 맨발의 기봉이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었잖아요. 신현준 씨가. 네. 여기서 이제 신현준 씨가 나오면서 기봉의 성대모사, 맨발의 기봉이 그거를 성대모사하는 장면, 이런 이건 개그처럼 막 이렇게 개그 소재로 이 얘기를 했고, 신현준 씨가 말을 더듬는 등의 그 당시 영화의 상황을 흉내내는 것을 개그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뭐 그 전진수 예능 일부장이 의견 진술에 와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출연자 본인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하고 해당 장면을 놓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게 그 영화가 나왔을 때나 또는 예전에는 개그 자체가 이런 개그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예인이나 그 정작 그 제작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 관점에서 별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해도 되겠지 하고 무심하게 그냥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장애인 비하를 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게 좀 거듭 비슷한 그 결과가 계속 일관되게 나와주면 이제 안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이라도 나오면 그 계속 우리도 시비를 넣고 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이제 쌓여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는 앞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방송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기사를 생각 없이 내보낸다면 언론의 미래는 뒤로 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고 저널리즘을 스스로 지켜내며 언론인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앞으로 가는 미래를 만듭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주성치. 이제 배나은은 없어요. 특집. 아,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것 같아요. TN우님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아니 네. 참 이 특집 제목에 네. 누구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네네. 처음이면서 네네. 이게 또 민원연 활동가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쩌다가 이런 이름을 붙이셨는지 취지를 설명하시죠. 네. 언제나 이 코너를 특집으로 만들어왔던 배나은 활동가가 네. 민원연을 떠나면서 네. 저를 버리고 떠나면서 더 이상 특집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아. 네. 어쨌거나 이제 배나은 씨가 떠나면서 특집을 유지해달라고 저희가 강권을 하고 갔기 때문에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제목이 배나은 특집이다. 그래서 민원연에서 3년이나 활동을 했던 우리 배나은 씨를 기리며 네. 일종의 헌정방송 이런 의미로 오늘의 특집 제목을 전해드릴 내용과는 무관하게 네. 본인이 원치 않는 헌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나은은 없어요. 특집 이렇게 네.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배나은 헌정 주간 아니야 지금? 나시가 굉장히 그 말을 했던 거를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가 간지러울까? 아니 전 특집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저의 특집은 이렇게밖에 안 떠올랐다. 자, 그럼 일단은 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그 제 주제 뭐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방통위의 종편 특혜행정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정도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방통위가 종편의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랩, 구체적으로 TV조선과 채널A, MBN 미디어랩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최초 허가부터 재허가 과정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법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좀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번엔 미디어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편 미디어랩 수탁 수수료 점검과 제도 개선을 방통위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
사실은 앞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최초 허가부터 재허가까지 이제 확인하지 않고 위법을 방치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 이거를 막 길게 얘기했죠. 뭐 감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하긴 했는데 그 징계가 진짜 하나만한 징계였고 사람 허망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도 뭔가 더 세게 대응을 하고 싶지만 너무 허무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 방통위의 어떤 직무유기 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두 번째 버전이라는 생각이 이번 일이 좀 비슷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수탁 수수료를 그 조정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수탁 수수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수탁 수수료는 방송사가 광고 거래를 할 때 이제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랩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네. 현행 미디어랩법 시행령은 이제 지상파의 경우 광고 판매액의 13%에서 16% 범위 안에서 수탁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종편은 15%에서 19% 범위 안에서 수탁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방송 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그 수탁 수수료의 한도가 광고 판매액의 20%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종편은 사실상 최대 한도의 수탁 수수료를 이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몰랐던 게 뭐냐면은 이 수탁 수수료가 일종의 복비 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중개비? 맞아요. 그렇지. 복비 그냥 하는 쉽게 우리 동네에서는 복비인데 방송사가 미디어랩에 지급하는 건데 그런데 종편의 경우에는 종편은 더 많이 미디어랩에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치 광고를 방송국에서 받았다. 그러면 미디어랩에 수수료로 뭐 13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그 미디어랩에 준다. 이건 지상파고 네네. 15만 원에서 19만 원을 미디어랩에 주는 거는 종편이다. 네. 그렇죠? 종편에 똑같은 걸 팔아도 종편은 복비를 더 많이 한 2, 줘. 3% 더 받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광고 대행사나 이런 데서도 종편에 팔면 좀 더 수수료를 그 복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상파보다 종편이 수수료가 더 높았다. 라는 건데 그러면 광고 하나당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종편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종편이 왜 우린 똑같은 광고를 받는데 지상파는 수수료 조금 주는데 우리 이렇게 많이 줘라고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한 거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게 딱 그렇지가 않은 게 네. 광고 하나만 놓고 보면은 수탁 수수료 비율이 높을 경우 이제 방송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 미디어랩 그리고 미디어랩을 통해서 광고 거래를 하는 이런 광고주나 광고주를 대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많은 방송사가 거래를 하는 게 그렇죠. 당연히 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랩에서 더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광고주한테 그만큼 더 광고 대행하는 업체한테도 수수료를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수익이 더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방송에 광고를 주는 게 광고주와 또 뭐 광고주를 대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리 약간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약국에 가가지고 그냥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약사들이 막 좋은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진이 많이 남는 약을 이렇게 준다는 소문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멍 때리고 자기가 본인이 먹고 싶은 약을 딱 말하지 않고 이제 대충 말하면 그런 약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만약에 내 광고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종편 거를 이제 더 주고 싶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종편 미디어랩은 141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줘도 다 자기 돈이야. 내 생각에는.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야. 봐봐. MBN 미디어랩에 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방송국 내에 자기네 광고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랩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상파는 그렇지 않잖아요. 코바코라는 한국방송진흥공사에 그 다른 회사의 수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도 종편한테 참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종편 광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광고 하나만을 놓고 보면 수탁 수수료 비율이 높을 경우 이제 방송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좀 줄어드는 보이지만
이제 종편 입장에서는 지상파보다 약간 높은 수탁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더 많은 광고를 확보를 해서 광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종편 미디어랩이 설립됐을 당시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 지상파와 종편의 수탁 수수료율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게 또 하나의 종편 특혜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방통위는 당시에 그냥 이 결정을 밀어붙입니다. 네.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혜성 조치라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방통위는 이제 지상파와 같은 범위에서 종편의 수탁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이제 광고주를 대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신생 매체인 종편에 광고를 줄 동인이 없다. 뭐 시청률도 낮은데 쟤네한테 왜 주겠냐. 네. 뭐 그러니까는 수탁 수수료율을 높여서 판매를 유도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종편에 특혜를 부여할 때마다 등장했던 신생아 종편 육성론 이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뭐 진짜 신생아라고 생각하면 신생아라는 게 우리 애기 정말 무지하게 느리게 크지만 네. 그 애기도 1년이면 또 어쨌든 신생아 끝난 거잖아. 근데 이놈의 육성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 특혜를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방송법이랑 미디어랩법 시행령을 보면은 네. 그 종편 미디어랩이 설립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네. 3년마다 수탁수수료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조치를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수수료율을 정하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바로 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미디어오늘이 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통해서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방통위는 수탁 수수료 범위를 조정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탁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종편 광고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전혀 없어. 신생아는 계속 육성해야겠어.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고 매출이 늘어난 건 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 2017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종편 미디어랩 설립 첫 해였던 2014년에 종편의 광고 매출은 2,2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수탁수수료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했던 시기인 2017년에는 4,004억으로 이제 2배가량 늘었는데요. 근데 이 같은 기간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4,85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상파 광고가 많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이전됐다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아니 근데 애가 4살인데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도 하는데 아니 이게 정확히 말하면 4살도 아니죠. 이거는 미디어랩 설립했던 시기였던 거고 4살도 아닌 거죠. 더 컸지. 유치원 갔죠. 그렇죠. 그러면 종편에 이제 수탁 수수료 특혜를 부여했던 이유가 정말로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면 방통위가 2017년에는 수탁 수수료 타당성 검토를 위한 논의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이제 지금 2017년에 4월부터 1년 동안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제 미디어오늘과 민원연이 논평을 딱 낸 그 다음날인가죠? 그날 당일이었나?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보도는 23일에 있었고 네. 저희 보도는 사실은 이제 그저께 썼는데 어제 오전에 발표가 됐죠. 예. 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하필 이거를 논의를 했더라고요. 이야. 네, 시행령 개정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왜 이제야 하는지 이유를 말한 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어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열고 종편과 지상파의 수탁 수수료를 광고 판매액의 14%에서 19%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방통위 지상파 방송 정책과 관계자는 매체별 수탁 수수료 차등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점이었던 2017년 4월에 개선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미디어오늘 기자가 이걸 물어봤대요. 네. 방통위 이제 방송광고 정책과 담당자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그 담당자는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답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니까 답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당시 담당했던 사람한테 이거 좀 물어보라고 했대요. 근데 미디어오늘은 23일에 보도를 내면서 이미 그 당시의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사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 시행령의 제도를 도입할 때 3년 주기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수탁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도 명확하진 않아요.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원연은 이 말이 방통위의 그 종편과 관련한 모든 좀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좀 전면 보여주는 그런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기 방통위가 종편과 관련해 이제 했던 모든 행정들을 보면 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했던 종편 미디어랩에 대한 허가 재허가를 내준 행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감사까지 진행하고도 담당자들에게 이제 구두 경고를 하는데 끝냈었고요. 2014년 3월에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선거방송심의 제재를 누락한 걸 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민원연에서도 되게 종편 감싸기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나 해명 없이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종편을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눈치는 태도를 보였죠. 이게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사실 취임 당시부터 공공연하게 종편 특혜를 회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과를 보면 이런 의지와는 좀 배치되는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전혀.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좀 분석을 더 해봐야겠지만은 지상파가 올라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 균형 어쩌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종편이 내려간 게 아니고 수탁 수수료가 지상파가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상파는 1412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더 내야 되는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종편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치인 건지 이것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지상파가 수탁 수수료를 더 높이라는 그런 맥락을 깔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현재 굉장히 광고 매출이 이거는 뭐 지상파와 종편이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방송 광고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지상파가 떨어진 부분들이 뭐 IPTV나 인터넷이나 종편이나 이런 쪽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편의 그러니까 지상파의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이 타당할 수 있는가는 저는 좀 그렇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상파도 이제 특히 KBS와 MBC 같은 경우는 코바코에 광고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위탁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현재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범위가 자기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치는 사실은 자사 랩을 갖고 있는 SBS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라고 했던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과 이게 과연 맞는 조치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참 아무튼 정말 해괴하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 회의를 한 것은 아마 우리 논평이랑은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리 예정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논평을 그리고 이렇게 좀 쥐고 있었어요. 저하고 대표님이 좀 처음에 쓰고 나서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보도가 나오고 좀 빠르게 냈으면 더 좀 좋았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우리가 조금 늦게 이제 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단체들이 낸 논평이나 그리고 미디어 오늘 기사도 보고 내린 결정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취지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이 됐던 간에 사실은 이런 보도가 안 나왔다면 만약에 안 나왔다. 미디어오늘 보도가 안 나왔다면 과연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보도가 아니고 그 이종훈 의원인가? 김종훈 의원의 그런 질의와 이런 공개가 없었다면 과연 이 논의를 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악이든 고의이든 간에 종편 관련된 것들은 대충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그게 꼭 능력이 없는 걸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사실 굉장히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 많아서
지금 논평을 쓰고도 돌아앉으면 또 뭐가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고서 쓰고도 또 보면 보이고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관련된 내용에 다양한 그 뭐 비리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는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분명히 문제적인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좀 이상한 내용들을 엮어가지고 결론은 뭐냐. 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이 무리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한다. 나 이 결혼 반대세 거의 딱 이 수준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노조 갑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런 태도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시작은 중앙일보가 했지만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삽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로 그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일단은 오보부터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는 10월 19일자 신문 3면에 게재한 박원순 취임 후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민노총 간부 30명 복직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5대 서울 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모 씨의 아들이 교통공사에 특혜 취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아들을 특혜 취업시켰다고 지목한 그 5대 서울 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김연한 위원장인데요. 그런데 이 김연한 위원장의 아들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이 아닌 틀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민주노총의 도덕적 해이와 서울시의 노동자 정규직화를 싸잡아 비난하는 무려 6단 분량의 기사를 낸 것입니다. 참. 자, 그러면은 이 조선일보가 그나마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하고 뭐 짧지만은 정상적인 정정 보도, 그러니까 바로 잡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7줄짜리 정정 보도를 냈고 그리고 원 기사는 URL 자체를 지워버렸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TV조선인데 TV조선도 약간 비슷한 유형의 오보를 내놓고 정정 보도도 또 이상하게 내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10월 18일 TV조선 뉴스9은 정규직 전환 약속받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이런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단독이라고 막 갖다 붙였어요. 네. 이 보도에서 TV조선은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 노조가 채용 비리를 꾀했다는 내용을 방송을 하면서 또 다른 공항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 지부 역대 지부장 부인이 인천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나 자회사에 입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입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초고속 승진도 당연히 못했죠. 네. 조선일보 오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TV조선은 그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은 보도에서 노조 간부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이를 두고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그 10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체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란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TV조선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김미선 기자가 이걸 단독 보도하더라고요. 네. 근데 뭘 보고 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정정 보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정정 보도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TV조선은 지난 18일 정규직 약속받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민노총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TV조선의 정정 보도 내용만 보면 지부장이라는 사실만 틀렸을 뿐 지회장 부인이 부정하게 초고속 승진을 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들리죠? 그러네요. 이게 그렇게 들리는데. 네. 근데 어디에도 이게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의혹이라는 두루뭉술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인천공항 지부 지역지부 쪽에 전화를 해봤는데 지회장 부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다. 근데 그것이 또 말했듯이 정규직 전환에 순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이유로 초고속 승진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TV조선의 정정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지부장을 지회장이라고 한 것일 뿐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사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지금 오보가 아니라고 거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정보도를 보니까 그러네요. 정정보도에 자막이 한 줄도 나가지도 않고요. 진짜 1도 안 나가.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여자 그 앵커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뭐 지회장, 지부장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 데다가 말도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는 정정보도가 이거는 정정보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보에 가까운 거죠. 애초 1차 오보에 두 번째 2차 오보를 또 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지회장 그것만 인정했을 뿐이지 지회장이 그러니까 지부장이 아니고 지회장이다라는 것은 그나마 인정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한 게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서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치 민주노총이 인정한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얘네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천공항 지역지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간단합니다. 정정보도조차 가짜뉴스로 내보내는 TV조선은 패국 말고는 답이 없다. 이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이제 또 이게 말을 보면은 마치 민주노총에서 알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노총 쪽에서 뭐 이렇게 정정보도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 같다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이 TV조선과 조선일보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일절 취재에 응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지부의 설명대로라면 TV조선이 정정보도에서 마치 이제 지부가 TV조선 측의 입장을 전한 듯 알려왔다고 밝힌 것 또한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알리지도 않은 걸 어떻게 알려왔다고 얘기하지? 그냥 막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보도자료 낸 거를 보고 그냥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이 10월 19일 그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정규직 전체가 정규직 대상자다.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오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규직 전환에 순서가 없는데 너가 지금 이 사람이 지회장의 부인이 승진을 해가지고 그 초고속 승진 이전에 정규직 전환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또 승진이 되고 뭐 이렇게 뭔가 특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으니 이게 명백한 허위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TV조선에서는 그 맥락을 다 빼고 지부장이 아니고 지회장입니다. 그리고 초고속 승진은 그거보다 더 빠른 승진도 있답니다. 이러고 끝나버린 거야 지금. 자기네가 잘못 프레임을 잡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해놓은 이 상황을 얘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정정보도는 사실 사람들이 정정보도 뭔가 틀린 게 아주 확실할 때 하는 거잖아요. 언론사 입장에서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정정보도를 했구나. 그럼 저기 나온 내용은 다 진실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애초부터 노조에서 밝힌 입장과 전혀 다르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방송하면서 정정보도를 한 거는 사실 좀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2차 오보라니까 이게. 아니 노조에서 알린 적도 없는데 뭘 알려와. 그러니까. 알려온 건 아니지. 성명을 낸 거지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취재를 거부당했다고 차라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답을 안 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아예 완전히 틀린 내용도 있고요. 중간중간 좀 다른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데 이렇게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위를 조작하는 보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알려주세요. 조선일보는 10월 20일자 신문 3면에 게재한 인성검사 떨어진 민노총 정 간부 아내 채용 방식 바꿔 합격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공사 관계자의 익명 증언을 토대로 공항 운영 업무 담당 협력업체도 민노총 간부의 아내를 초고속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지난 2010년 이 업체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당시 직급 사원 4에서 사원 1로 함께 들어온 동료보다 9년 빨리 승진했다. 이런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조선일보 기사에 언급된 B씨는 2010년 사원 3으로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 사원 2로 급수가 한 단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급수가 오를 때는 관리자와 직원 간의 다면 평가를 통한 결과였고요. B씨만이 아니라 20여 명이 함께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인천공항에 이 터미널이 생기면서 들어온 새 용역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B씨는 사원 1로 승진을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B씨와 함께 이직한 경력 직원 중 3명은 팀장으로 그리고 9명은 부팀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장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사실을 생략을 하고 B씨가 함께 들어온 동료보다 9년 빨리 승진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그 악의적으로 가장 느린 승급 사례와 비교한 결과로 이런 보도를 한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보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소개를 드리면 조선일보 10월 20일자 일면 머릿기사인데 그들끼리 나눠 먹는 취준생 일자리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부터 또 울렁울렁하죠. 얼마나 나쁜 놈들 얘기가 많은지. 자, 이 기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채용 때 임직원의 친인척을 우대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보도거든요. 네.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 7,084명 중에 11.2%인 1,912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그중에 108명은 무기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보도에서 누가 의혹을 제기했고 근거가 무엇이고 어째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보도 우리가 처음에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이런 게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뭐 친인척이 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비슷한 이런 애매한 어떤 숫자가 있고 그럼 굉장히 정확한 것 같고 그렇죠. 뭔가 과학적인 것 같지만은 엉뚱한 소리를 해놓고서는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보도였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잡는 보도들이 계속 그러니까 왜곡 프레임을 계속 거는 이런 보도들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종편이 아니고 그 신문 모니터 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1타 3피 뭐 이래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게다가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이런 좋은 꽃놀이패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언론이 교통공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공사에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작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밝혀내서 뭐 세게 좀 맞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고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은 제대로 조사하고 뭔가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한 사건 그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막 이래 저러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정규직 전환해놓고 지네들끼리 노조원들만 재미 보고 있어. 얘네 너무 지금 해피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다 비정규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아. 그렇게 부끄러운 말은 하지 않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선심 행정을 하면서 그 재미는 다 노조가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보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사 무슨 어디 찌라시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 거의 카더라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이게 뭐 조선일보가 우리 1등 신문이라고 막 걸고 있잖아요. 앞에 막 이런 조선일보에서 만든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이런 조선일보에서 만든 TV조선이 정말로 기사 작성이나 취재 ABC를 몰라서 이런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당연하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제 조선일보에 낸 사설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네. 10월 18일자 이제 39면에 게재됐던 사설인데 제목은 이래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잔치 정부 시 노조의 합작 비리.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과 같은 친노조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 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 비판을 보면은 겨냥하고 있는 게 어디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사실. 자, 아무튼 좋게 이게 저도 어제 논평을 고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결론은
폐간 이거를 뭐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늘 하지만 그들의 프레임에 말려서 하나하나를 내가 반박하면서 이건 이래서 오보고 지금 공항공사나 그 교통공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대응을 해줘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걸 안 내주면 저도 좀 답답했을 거야.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세게 얘기 안 해주면 우리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반박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은 맞는가 그러면 우리의 이 대응 프레임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는 쟤네가 지금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정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비 걸 그런 뻔뻔함은 또 없어.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친노동 정책을 반대하고 나는 우리 신문은 반노조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노조에 작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막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것만 부각을 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 정규직 전환은 안 좋다. 정규직 전환으로 재미 보는 건 노조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겨냥하는 게 단순히 절대로 노조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 민주노총을 겨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겨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은 다 비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요 정말 좋은 보도들도 꽤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좋은 보도 후보들 특히 인권 보도 후보들 이렇게 추리면서 조선일보도 일부러 이렇게 꼭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선일보가 예를 들어 뭐 계층 사다리를 없애야 된다 그런 보도들을 막 해요. 우리 사회가 이게 그러니까 사다리라는 게 아예 없어진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돼 있음으로 해서 한번 비정규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못 살잖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남 얘기할 때 이렇게 뭐 할 때는 하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고 그 재미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넓히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사설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로 반노동 정책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정말 노동이 너무 싫고 막 노조 이런 것만 들으면 막 기절할 것 같고 싫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이 정책을 비판하고 흔드는 거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원하는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건 제 프레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사설에서 이제 기업가들을 멍들게 한다, 뭐 등골 빨린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사실은 전 조선일보나 사실 뭐 경제신문들 많이들 그렇고 많은 언론들이 저는 그렇게 크게 막 정권 막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를 더 보는 게 아닌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광고를 주는 사람과 내 신문을 구독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사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은. 네. 저는 그러면 조선일보 직원들 전부 다 비정규직화하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안 돼. 아니 그렇게 TV조선 전부 다 비정규직화하면 얘들은 언행일치가 되는구나.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진심이구나. 그럼 조선일보가 아마 안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 신념을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언론사들이 이렇게 기획 같은 거를 낼 때는 되게 좋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사실은 이 신문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를 정말 잘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 비정규직하시면 저는 조선일보 구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이 저희 사진을 이 사진이 어디에 실렸을까? 옛날에 한겨레. 네, 한겨레. 베나베나 활동가님 언젠간 이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싶어요. 유유 하셨어요. 그리고 첫 회비가 출금되었다고 민원연에. 회원님으로서. 네. 그리고 김세희 씨와 윤서인 작가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고 백남기 유족의 상처를 씻기엔 충분치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레기들 반성하시라고 미령곰탱님이 말씀하셨고요. 동아투기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우리가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로 동아투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제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 날 동아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티에노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U자로 부녀 회장님 유유 이렇게 이게 유유인가요? 이게 유유 아니야? 유로 계속 해가지고. 네네. 그래? 그렇게 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부녀 회장님 다음에 아래 있는 거? 그냥 하트인가? 하트는 아닌 하트를 만들다 말았을까? 그냥 물결 표시 같은 느낌인데. 그런가 보다. 자 레이니 치세니 거 읽어주세요.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요정이 한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집장촌이 성행하면 8, 90년대 복고라며 레트로 열풍이라고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질스럽다는 게 정확한 시청판일 것 같네요. 라고. 네. 그렇고요. TV조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용민 PD가 자기가 왜 차명진을 쓰냐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답을 한 것 같은데 패널을 공정하게 섭외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안 나온답니다. 김용민 프로그램에. 그게 또 지상파에 또 약간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상파가 또 한쪽만 또 출연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쪽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가지고 추천할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봉우 씨가 보고서 쓸 때도 이렇게 너무 머리 쑤가지고 그 강조하지 말아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어떡하냐. 저는 어쩔 때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처음에 강효상 의원을 불러가지고 약간 면박을 주고 놀려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 사람을 저렇게 꼭 불러서 저렇게 하는 게 나은가. 그 다음에도 유튜브 관련된 방송을 할 때도 또 이제 그 보수 패널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자꾸 약간 놀렸어요. 말할 때. 그런데 꼭 불러야지 된다는 강박에서 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왜곡을 하고 편파적으로 방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그걸 반박해줄 본인들의 그 목소리가 꼭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질 필요 없다. 다만 찬반 양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주제, 무슨 100분 토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패널을 정확하게 해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한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토론을 기피했다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지금 할 말이 없나 보다, 논리가 없나 보다 이걸 알 수 있는데 꼭 그 패널의 균형을 맞춰보겠다고 왜 김용민 씨가 굳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런 이상한 말을 계속 들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깐족거리게 되는데 그럼 또 깐족거렸다고 욕해요. 뭐 어떻게 그 사람 말 그냥 다 들어주냐고. 이상한 말을 하면 지적도 해야 되고 반박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제작진이 아니라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누구만 출연시키고 이쪽만 출연시키고 저쪽을 출연 안 시키면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안 나온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차명진 씨처럼 무리를 일으킨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무리를 일으킨 방송에 대해서는 출연 안 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그 고민을 YTN이랑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YTN도 지금 정상화되면서 출연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다 빼면. 그런데 그러면 정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차라리 말하는 게 저는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신들도 합리적으로 말하면서 출연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의 톤이나 이거를 맞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어느 당 뭐 지지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 최소한 방송에 걸맞게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되는 수준의 이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오면 된다라고 저는 아무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변명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이
레이니 칠세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여기 질문이에요. 김세옥 팀장님이 무언가 발제하실 때 뭐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투가 있어요. 합니다. 약간 뜨거든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셨어요. 하시는 것은 평소 말투신가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녀, 뭐뭐 합니다 하니까 다소녀라는 네이밍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배나은 활동가님의 뭐뭐 하는데요 라는 말과 함께 다요자매라고 네이밍하려고 했는데 다소녀만 남았네요. 네. 이게 재밌다. 다소녀. 재미와 쓸쓸함이 오락가락하는 정말 계속 이러고 계시네요. 다들 우울증에 지금 빠지셨습니다. 다들. 김세욱 팀장님 표정이 되게 난처한 표정이에요. 일단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소녀는 접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라디오에서 뉴스 브리핑 하는 거를 몇 년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쪽으로 이제 이거 지금 팟캐스트와 좀 다르게 이제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말투가 이렇게 딱 마이크 앞에 서면은 그렇게 말투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자, 김어준님은 유은혜 장관 겹치기 출연 그러면서 유은혜 장관이 어제 그 유치원 그거 대책 때문에 아주 여기저기 막 겹치기 출연했나 봐요. MBC, JTBC 같은 시간에 나오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유은혜 분신술이라고. 옆에 있잖아요. 상암동에 몰려 있잖아요. 분신술이라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유유 계속 슬픔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뭐 어쩌겠습니까? 원래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떠난 사람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뭐 또 딴 데 가서 재미있는 저는 일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탈곡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토요일은 내일은 뭐 재미있는 소식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유민지 팀장의 발음이 딕션이 좋은 유민지 팀장의 김 팀장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본심이 나왔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방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즐겁게 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